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강의를 다시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업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 업종도 예외는 아니죠. 또 변이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지금 매장을 찾는 분들이 뜸한 관계로 매출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이런 어떤 또 기회가 또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공을 쌓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론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은 이론을 위주로 하는 강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그 전자에 대한 설계라든가 또는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개중에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는 수리를 빨리 배우고 싶은데 이론보다는 수리다 하지만은, 물론 수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얼마 가지를 못하죠. 여러분이 원포인트 수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깊이 있는 수리를 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늘상 여러분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니터 쪽에 SMPS를 수리하다가 TV 쪽으로 넘어가면은 수리를 헤매시는 수리맨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접하지 못한 그런 그 구동 방식이 틀리거든요. 모니터 SMPS는 오토 방식, 즉 220V만 넣으면은 2차 축으로다가 AD 보드가 필요한 5V와 백라이트가 필요한 12V전이 바로 나오는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TV는 220V만 꽂으면은 5V 밖에, 스탠바이 5V 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TV SMPS는 스탠바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AD 보드에서 메인 스위칭 신호가 SMPS 쪽으로 넘어와서 메인 스위칭 회로를 건드려 줘야 PFC라는 전력 효율 보상 회로와 RC, 즉 공진 회로를 건드려서 2차 측으로 12V, 24V 또는 33V가 나오는 스탠바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그런 이론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수리에 접근하겠습니까? 모르다 보니까 이제 고수들한테 좀 가르쳐 달라, 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깨너머로 배우는 건 일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이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공을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늘 강의 때마다 한 번씩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론을 무시하고 저도 빨리 수리해서 나름대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저도 많았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어떤 한계에 부닥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더라. 그것이 뭐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내가 이론이 약하구나. 여러분들 전자공학과 들어간 사람들이 1학년, 2학년 때까지 이론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이론을 모르면 설계를 못 하잖아요. 그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들은 보통 4년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론을 해서 나중에 이제 설계하는 사람, 설계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론을 모르면은 굉장히 안 되겠죠. 우리는 설계라는 사람이 아니라 수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모르면 우리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전자 소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고장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전자 회로 구성하는 소자들은 뭐냐면 R 저항, L 인덕터, C 콘덴서라는 수동 소자와 IC들로 이루어져 있다. IC는 뭡니까? PWM이라든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든가 아니면 LDO 레귤레이터라든가 FET, TR, 이런 능동 소자로 구성해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예전에는 고장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반도체 공정의 개선이라든가 설계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소자가 예전에 비해서 고장이 현저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하나의 칩에다가 통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SOC 칩이라고 한다.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기능들을 칩 하나에다가 내장을 시켜 통합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상 접하는 PCB 홀에 리드를 사용해서 솔더링하는 IMD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PCB 표면 회로에다가 표면 실장을 하는 SMD 타입 부품이 아니라 BJ 타입으로다가 많이 발전이 돼 있다. 그래서 수리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BGA 타입에 대한 솔더링, 디솔더링 또는 리볼링 작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도 한계를 느낄 수 있고 수리를 포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수리가 좀 쉬웠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한번 뜯어보신 분도 있었을 거고 노트북도 옛날 노트북이 아니라 요즘 나온 울트라북 또 이런 부분도 뜯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태블릿을 뜯어본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예전에 노트북에 비해서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SoC화가 된 칩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안에 내장 배터리면 굉장히 크고 안에 있는 메인보드는 굉장히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로 발전이 돼 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던 있던 부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간 게 아니고요. 이런 그 칩 안에 모든 부품들이 다 통합이 돼 있다. 그래서 옛날 TV도 뭐 수리해 보시는 분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메인보드가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근데 그 칩들이 다 어디로 가냐? 바로 메인 칩 안으로다가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뭐 디모듈레이터라든가 뭐 엔코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BGA 타입화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뭡니까? BGA 타입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고장이 많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냉납이 위주로 많이 발생됩니다. 냉납. PCB 회로에서 볼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칩셋 패드에서 볼납이 떨어져서 회로가 끊어진 오픈 상태가 돼서 연산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렇다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은 거기다 젤 플러스 넣고 리히팅을 하겠죠. 리히팅은 진짜 한 달도 못 가죠. 다시 재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칩을 떼어가지고 산화된 납을 다 긁어내고 새 솔더볼을 얹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BGA 리역 장비로다가 다시 솔더링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공백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장에 버려진 그래픽 카드에 BGA 타입, GPU가 BGA 타입을 했죠. 그런 거를 떼어가지고 붙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살려보는 그런 어떤 연습 또는 숙련의 시간이 우리들한테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앞전에 우리가 또 얘기를 한 내용을 연장해서 한다면 TV 메인보드 회로 구성 및 신호 흐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신호 흐름에 대한 우리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또는 TV 메인보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LVDS 신호로 영상을 가공하여 티콘 보드로 전송해주는 핵심 장치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영상 생성뿐만 아니라 펌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자 회로를 컨트롤한다. 우리가 SMPS 고장 수리를 위하여 기본 동작 원리를 정확히 숙지하여 회로 해석을 하듯이 메인보드 역시 영상 처리의 기본 동작과 전자 회로를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정확히 숙지를 못한다면 메인보드에 대한 회로 해석은 물론 고장 수리에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한 요즘 출시되고 있는 TV는 이전에 단순한 지상파만을 수신하던 단계에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TV로 발전함에 따라 이전의 일반 TV에 PC가 내장되어 TV 운영체제 제어하에 영상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TV 운영체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내용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번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모니터의 메인보드의 그 신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메인보드는 우리가 보통 AD보드라고 얘기를 많이 쓰는데 보드보다는 요즘은 이제 뭐 마더보드, 메인보드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왜냐면 이 메인보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에 액정의 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그 결과물이 뭐냐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메인보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외부의 영상 신호를 받아서 이제 액정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가공한다.
그 다음에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심어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보드이기 때문에 주가 되는 보드다. 그래서 메인 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플로우를 블록 다이어그램 갖고 좀 잠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메인보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MPS나 아다타라부터 전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전원이. 그래서 5V가 보통 들어오는데 5V 또는 12V가 일단은 커넥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자들은 5V, 12V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뭐 3.3V, 2.5V, 1.8V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로드라 와우프의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전압을 다운해서 소자로 우리가 전달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메인보드하고 연결되는 것이 LVDS 케이블 연결돼서 T콘 보드랑 연결되는데 이 LVDS 케이블을 통해서 T콘 보드 쪽으로 전압이 공급돼야 되겠죠. 보통 5V 또는 12V가 공급이 되는데 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이 돼서 일단은 스탠바이 상태로 딱 되고 있겠죠. 그때 이제 외부에서 어떤 영상 신호들이 들어오겠죠. RGB 신호라든가 DVI 신호라든가 또는 HDMI 신호라든가 DP 신호라든가 아니면 USB의 어떤 영상 신호라든가 아니면 튜너 쪽으로 들어오는 지상파의 어떤 영상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신호들은 액정이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액정에다 가해줘야 쓸데없는 신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에서 이 스케일러라는 메인칩, 이 메인칩이라고 얘기도 하고 스케일러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 메인칩 안에서 얘가 영상이 액정 자체가 인식할 신호를 갖다가 이 신호를 받아서 가공을 하는데 이 가공된 신호 결과물이 뭐냐? 바로 LVDS 신호다. LVDS 신호. 이걸 여러분들 얘기했었죠? 예. 여기서 들어와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LVDS 신호다 이거죠. 그럼 이 LVDS 신호가 이 액정이 인식을 할까요?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VDS 케이블을 통해서 패널보드 쪽으로다가 이 LVDS 신호를 갖다가 주는 거죠. 어디로 두냐? 패널보드에 보면 T콘,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비로소 이제 액정이 인식할 신호를 2차 가공을 하는데 어떤 영상 데이터와 이 액정 패널에 보면 화소들이 있죠. 만약에 1920에 1920에 1080이다, 풀 HD다 이러는 그 액정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의 이런 화소, 픽셀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차례대로 영상을 갖다 뿌려지기 위해서는 이 타이밍 컨트롤 신호가 필요해요. 이게 제어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호까지 같이 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 신호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만들어 온 신호예요.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LDI 칩으로 들어가는 거죠. LDI 칩. LCD 드라이버 IC죠. LCD 구동 칩이다. 또는 LDI 칩을 DDI, 데이터 디스플레이 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 LDI 칩은 우리가 소스 드라이버와 게이트 드라이버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액정 화소가 이 TFT라는 하나의 그 FET로 구성되어 있는데 걔의 어떤 신호를 가해서 영상 신호를 줘서 이 화소를 켜게 되는 거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는 어떤 모든 이 컨트롤, 우리가 하는 것들은 MCU라는 이 칩 안에 폼의 운영체제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운영체제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한다. 예를 들어서 파워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은 패널에 5V VCC 대기한 VCC를 가해주고 그 다음에 백라이트에 그 이네이블 신호를 가해줘라. 그래서 백라이트를 켜줘라 하는 신호를 MCU 제어를 하는 거죠. MCU에서 또 우리가 OSD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줄여라. 화면 밝기를 좀 적어라. 아니면 해상도를 높이자. 아니면 줄이자. 하는 것도 다 이 MCU가 전자회로를 컨트롤을 해서 이런 것들 소자들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메인보드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겸비된 그런 회로를 구성한 이 보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호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상이 구현되는데 이게 영상이 제대로 지금 액정이 표현이 안 되고 있고 줄이 생기거나 노이즈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에 나오는 신호들이 스케일에서 우리가 만드는 결과물이 LVDS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모니터에서 30핀 케이블을 많이 쓰고 TV에서 51핀을 많이 쓰는데
여기 케이블마다 들어가는 신호들이 있어요. 신호들이. 그걸 테스터가 아니라 이제 오시로스코프로 찍어봤을 때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지, 테스터로 지금 전압이 나오죠. 1V 미만 나오는데 그것이 제대로 나오는 건지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T콘에서 이쪽으로 갈 때 이 신호들이 제대로 지금 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이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요 스케일러의 어떤 불량도 좀 많고요. 타이밍 컨트롤러 불량도 많다. 영상을 가공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불량 신호가 이 LDI 칩으로 전송돼서 여기서 이제 액정에 뿌려지게 되는데 그런 불량 신호들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통도 여기 지금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앞전에 강의에서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있어야 수리가 가능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론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제 점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TV도 말씀을 드렸죠. TV는 우리가 옛날 일반 TV가 있고 요즘은 이제 뭡니까? PC 기능이 내장돼서 우리가 OTT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TV다. 그래서 이건 일반 TV죠. 일반 TV하고 스마트 TV가 틀린 건 뭐냐? 스마트 TV는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랜 포트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운영체제가 심어져 있다고 그랬죠? 운영체제 통제하에서 모든 걸 컨트롤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넷플릭스라는 OTT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쓴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일반 TV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반 TV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랑. 그래서 여기는 이제 SMPS로부터 공급 전압을 신호를 받는데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V 밖에 안 들어와요. 이 5V는 이 AD 보드 쪽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거다. 완전한 동작을 하려면 뭡니까? 이 MCU에서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MCU에서 메인 스위칭 신호를 갖다가 이쪽 SMPS 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메인 스위치 회로가 가동이 됨으로써 스위칭 회로를 열므로써 PFC RC 회로가 기동돼서 메인 전압 12V, 24V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메인 전압이 이쪽 들어왔을 때 완전하게 이 TV는 기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 안쪽 메인 칩으로 들어와서 우리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가공하는데 그게 바로 LVDS 신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얘에서 가공해서 결과물이 어디에 들어가냐? 이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T콘 보드에 T콘으로 가서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가공한다고 그랬죠. 영상 신호와 화소의 어떤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타이밍 컨트롤 신호를 만들어서 LDI 칩으로 주게 되면 이제 영상이 이 화소에 쭉쭉 뿌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영상이 구현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TV도 MCU에서 모든 전자 회로를 컨트롤한다. 그 모니터가 틀린 게 뭐냐면 이 MCU에서 하나 신호가 더 나가는 게 뭐냐면 SMPS의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한 스위칭 신호가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스위칭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 하나 더. 그래야지 메인 스위칭 회로가 기동이 돼야 메인 전압이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220V를 꽂으니까 왜 5V만 나옵니까? TV에서는. 이 스위칭 회로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준다? 바로 메인보드에서 바로 이쪽으로 스위칭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인 회로를 열어주는 거죠. PFC, 역률 보상 회로와 공진 회로를 기동함으로써 메인 전압이 출력이 된다. 그래서 그 전압이 마지막으로 이런 쪽으로 공급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 다이어그램 저번에 얘기했죠.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스마트 TV는 여기 지금 그 SSD, 우리가 이제 eMMC라고 그러죠. SSD라는 게 아니라 이제 eMMC라는 그 하드디스크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TV 운영체제가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뭐 TV 운영체제 종류는 많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라든가 삼성에서 개발한 타이젠 운영체제라든가 아니면 LG에서 개발한 웹OS라는 운영체제 통제하에서 어떤 그 모든 시스템을 제어를 한다. 여기 지금 하나 더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운영체제 OS가 들어있죠. OS. 얘랑 상호 교환을 해가지고
파일 시스템에서 처리를 한다. 그런 것이 이제 스마트 TV예요. 스마트 TV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의 소형 그 PC를 갖다가 하나 내장을 시켜 놓은 것이 스마트 TV다. 그래서 일반 TV에 없는 랜 포트가 내장이 돼 있죠. 유선과 무선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OTT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재 TV 시장의 지금 그 추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똑같아요. 단지 이제 그래서 TV 쪽에서도 많이 고장 나는 게 이제 뭐 펌웨어 불량도 많지만은 운영 체제가 손상돼서 딱 로고가 나오고 나서 부팅이 안 된다. 부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PC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운영 체제가 손상이 돼서 그 부팅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뭡니까? 우리가 이 MMC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그 해당 모델에 대한 이 MMC 데이터를 라이팅을 해가지고 ISB 지그를 통해서 라이팅을 해서 이제 TV를 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 MMC에 들어있는 OS 분량도 많이 있더라. 그 OS는 우리가 뭡니까? 리눅스를 기반한 운영 체제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뒤에 이제 장비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MMC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다가 ISB 지구도 버전업 된 거,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컨버터 소켓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니터하고 TV에 대한 요 기본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수리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메인보드 전원부, 이 전원부가 우리가 전원을 꽂게 되면은 모니터의 메인보드는 바로 5V가 공급돼서 얘가 동작을 하는데 TV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5V만 스탠바이 5V만 제공돼서 기본 동작을 하고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인 스위칭 신호가 SMPS의 메인 스위칭회를 건드려서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해서 이쪽으로 전압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모니터 TV의 전원부 동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메인보드 소자 동작을 위한 전원 공급의 흐름은 SMPS 또는 아답터를 통해 인가받은 DC 12V는 메인보드, 주, 전원 부인, SOIC 8핀 또는 5단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입력 단자로 인가되면 내부 발진 스위칭 회로를 거쳐 스위칭 레귤레이터, 출력 단자로 AC 형태의 신호로 출력되고 이를 최종 부하가 사용하기 위하여 AC 형태의 신호를 DC 형태 신호로 변환하기 위하여 쇼트키 다이오드와 L, C 필터로 구성된 정류 회로를 거쳐 강압된 DCO 볼트를 생성, 출력하며 DCO 볼트는 최종 부하 소자인 스케일러, MCU, EPROM, 사운드 칩 등이 요구하는 전압인 3.3V 또는 1.8V 또는 1.5V로 전압을 다운하기 위하여 콘덴서를 통해 LDO 레귤레이터 입력 단자로 인가되면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으로 다운된 전압이 LDO 레귤레이터 출력 단자로 출력되어 콘덴서를 통해 각 소자로 전원이 공급되어 소자가 동작을 시작한다. 스위칭 전원부, 코일의 역할은 전류의 온오프에 의한 고주파 펄스에 대해 저항이 커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펄스 온 구간에 에너지를 축적하고 오프 구간에 전류의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자기유도를 이용한 소자이며 레귤레이터 앞 뒷단에 콘덴서가 있는 이유는 스위칭 노이즈를 차단하며 안정적인 전원을 최종 부하에 공급하기 위함이다. TV, 메인보드 소자 동작을 위한 전원 공급의 흐름은 TV, SMPS는 스탠바이 방식으로 AC 220V가 인가되면 스탠바이 전압인 DCO 볼트만 출력되고 스탠바이 DCO 볼트는 메인보드 기본 동작을 위한 MCU, EPROM,
리모트 컨트롤, 리시버 회로에 인가되어 메인보드가 동작 대기 상태가 되는데, 이때 사용자가 리모컨의 전원 버튼 또는 TV 전면에 있는 OSD 전원 버튼을 ON 하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MCU로 전송되고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파워온 DCU 볼트 신호를 SMPS 메인 전압인 DCU 볼트 12V, 24V 기동을 위한 메인 스위칭 회로에 인가되어 메인 스위칭 회로를 기동시켜 대기하고 있던 VCC 전원을 전력 효율 보상 회로인 PFC 컨트롤러 및 공진 회로인 RC 컨트롤러에 VCC 전압이 인가되면 메인 전원이 기동, 출력되어 메인보드에 쇼트키 다이오드와 L, C 필터로 구성된 스위칭 전원부와 LDO 레귤레이터에 인가되어 소자가 필요로 하는 전압으로 다운하여 각 소자로 전원이 공급되어 메인보드가 동작을 시작한다. 자, 이것이 이제 그 TV 쪽하고 모니터 쪽의 전원부의 동작 방식입니다. 동작 방식.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메인보드 쪽에 모니터 메인보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겠는데, TV 쪽의 메인보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TV SMPS는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SMPS가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TV는 기능이 많고 모니터 인치수가 50인치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토 방식으로 해서 전력을 제공한다면 아무리 무브하시겠지만은 전력 낭비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걸 스탠바이 방식으로 취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메인 그 OS 버튼에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에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신호가 이제 SMPS 메인 스위칭 회로로 가해져서 스위칭 회로를 열게 되면 그때 이제 주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인보드에서 메인 스위칭 신호가 SMPS로 안 간다 그러면 TV는 동작을 안 하겠죠. 리모컨이나 이런 걸 먹겠죠. 영상이 액정이 구현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모니터 쪽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TV에 보면은 지금 여기 그 뭡니까? 모니터 쪽 메인보드 보면은 여기 지금 메인 전원부가 이 스위칭 방식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5단자 레귤레이터인데 보통 요즘 SOI18P를 많이 쓰죠.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 스위칭에서 나온 아웃풋 신호가 12V DC를 받아서 내부의 발진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2번 단전을 나오는데, 얘는 AC 형태의 신호예요. AC 형태의 신호는 뭡니까? 이런 최종 부하들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쇼트키 다이오 LC 필터를 통해서 이제 가공을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스위치 나온 이제 아웃풋 신호는 이제 여기서 정류에서 나온 신호는 이제 최종 부하 쪽으로 공급이 되는데, 최종 부하는 우리가 뭐 5V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LDO 레귤레이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근데 TV 같은 경우는 이 소자들이 암페어를 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전기를 이 스위칭 회로를 보통 많이 씁니다. 스위칭 회로를 통해 소자에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 보통 보면 이제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이제 소자에 공급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LDO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이제 그 들어가게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분량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LDO 레귤레이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용량 감퇴 이런 것들이 좀 돼서 아무래도 이제 뭐 LDO 레귤레이터에서 2.5V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2.5V가 아니라 뭐 1.9V가 나온다. 그러면 소자는 동작을 못 하겠죠. 그런 이제 용량 감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TV든 모니터 메인보드든 구성된 게 이런 소자들이 영구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용량 감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얘 기능을 많이 상실한다.
사람의 인체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전자 소재들도 우리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관절이 망가지고 내부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나중에 사망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고장들이 어떤 거냐, 그런 것 중에서 속해 있는 부분이 이 레귤레이터 불량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레귤레이터 불량. 그래서 레귤레이터의 용량 감퇴가 주 원인이다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의 전원 공급에 관여하는 소자들은 이런 뭐 DC 컨버터, 여기 지금 스위칭 레귤레이터죠. 여러분들 요거 쓰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DC 컨버터라는 얘기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LDO 레귤레이터 전압을 다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류하기 위한 쇼트키 다이오드, 그 다음에 어떤 그 필터 회로에서 필요한 이런 전해 콘덴서, 인덕터, 그 다음에 이런 저항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이제 이 전원부를 구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답터로 들어가는 방식과 SMP에서 바로 오는 방식도 이 스위칭을 이렇게 거치는 게 있고요. 거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LDO 레귤레이터로 들어가서 5V를 받아서 전압을 다운해서 뭐 1.8V로 만들어 준다든가 2.5V를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거겠죠. 근데 SMP에서 오는 것들은 어떤 전류에 힘이 좋기 때문에 바로 쓰지만, 이 아답터로 들어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전류율이 약하기 때문에 이 스위칭에서 1501-50이라는 이런 건 뭡니까? 12V를 받아서 우리가 5V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501-50 이라는 거, 1501A-50 이런 것들은 3A 대지는 5A까지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전류를 상당히 뭡니까? 승합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거쳐서 충분한 전기들을 이 최종 부하에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스위칭 전원부를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LDO로 바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LDO 레귤레이터는 최대 전류가 뭡니까? 아웃풋 전류가 1A잖아요. 1A 갖고 소자가 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는 스위칭 전원부를 쓴다. 그래서 스위칭 전원부를 써갖고 전류를 갖다가 올려서 만들어 준다 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여기서. 자, 우리가 고장 수리를 위해서 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 또는 TV 메인보드 고장 점검 수리를 위해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메인보드는 SMPS와 같이 단순한 처리에 의한 출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다양한 영상 신호를 입력받아 메인보드에 영상 관련 소자의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액정이 인식하는 신호로 변환하는 핵심 장치의 의미로 메인보드 또는 마더보드라고 불리운다. 또한 사용자가 OSD 버튼 또는 리모컨의 다양한 버튼 조작에 의한 트리거 신호를 입력받아 모니터 또는 TV의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구조로 메인보드, MCU 칩 내에 소프트웨어도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및 TV 제품의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부품의 구조 및 역할과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펌웨어의 역할을 충분히 마스터하여야만 질 높은 수리가 완성된다. 또한 메인보드 수리를 위한 기본 계측기 및 지그의 사용법 숙지 역시 고장 점검 및 수리를 하는데 큰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 강의한 영상 신호 처리 로직을 충분히 숙지하여 수리 시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리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SMPS 수리한다. 그러면 모니터의 SMPS, TV SMPS의 처리 과정, 그냥 블록 다이어그램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에 대한 메인보드, TV에 대한 메인보드 수리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SMPS 수리보다
메인보드 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TV나 모니터 수리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데스크탑 메인보드 또는 노트북 메인보드 수리 가면은 굉장히 한 단계 또는 몇 단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SMPS는 어떤 그런 게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간단하지만 이 메인보드 쪽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런 어떤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합니다. 또한 데스크탑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 노트북 메인보드는 모든 기능들이 보드 안에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팅 회로, 뭐 CMOS 회로, 뭐 전원 회로, 뭐 클락 회로, 리셋 회로 이런 게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 하나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수리에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TV 쪽에 메인보드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 나간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원활하게 해 나간다면 데스크탑 메인보드도 여러분들이 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려면은 옛날 뭐 CRT 그 아날로그 시대처럼 테스트하기 하나 갖고 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리의 어떤 그 고장 요소를 빨리 점검하고 잡아내기 위해서는 계측기 및 지그 사용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ISP 지그를 샀는데 사용 방법을 몰라. 사용 방법을 알긴 하는데 어설프게 알아. 그럼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지금 TV 쪽에 그 eMMC의 운영체제가 손상된 거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라이팅을 하지? 그럼 모른다 하면 못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빼서 어디 소켓에, 소켓이 뭐가 필요하지? 이거를 모르면 수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를 함에 있어서, 고장 점검과 수리를 함에 있어서 계측기, 지그 이런 사용 방법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장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수리는 하겠죠. 하지만 작업 공수가 많이 든다. 뭐 소비자들이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겠습니까? 안 기다려 줍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그래서 빨리 수리를 하고 에이징 타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즉 고객 사이트로 나갔을 때 재콜이 들어오지 않기 위한 충분한 에이징 타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고장 점검과 수리를 해서 에이징 타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당하셨죠? 수리해서 잘 나와. 여러분들 에이징을 충분히 갖춰 나갔는데 몇 시간 만이었어. 또 그렇잖아요. 이 수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하고 고객이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에이징 타임은 어떤 수리를 하든 간에 충분한 에이징 타임을 고려해서 고객하고의 어떤 그 수리 시간에 어떤 그 협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장비들을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또 어떤 장비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우리 이제 뭐 공식 카페라든가 보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경험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여러분들 좀 그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니터 0, 메인보드 수리를 하는데 모니터 0 이 흐름을 몰라. 그럼 수리를 못 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면 꽂았는데 화면이 영상이 이상하게 나오지? 이거 스케일러 쪽에서 제대로 LVD 신호를 못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얘는 만들어주지만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제어 신호를 잘 못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아니면 영상 데이터를 못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름대로 감이 생긴단 말이죠. 감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정 60분에서 단계를 줄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단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로직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막바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타디할 수 있는 직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기본 이론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제대로 신호가 나오는지, 여기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론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졌다 하면 근데 실전 수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리의 단계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스타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니터 하나를 큰 거 갖다 놓으면은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굉장히 작업성이 떨어지죠. 이렇게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지그를, 요 지그 만들 때는 항상 정상 장독 동작되는 모니터를 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제 제가 유튜브 강의에 많이 올려놨는데 그런 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기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런 지그를 하나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고장 점검 및 수리 시 필수 장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니터 또는 TV 고장 제품 고장 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수적을 갖추어야 할 장비로서 모니터 또는 TV 메인보드 고장 부위 점검 시 수동 소자 양부 판별 및 전원 관리 소자의 전압 또는 발진파형 측정, 영상 신호 처리 소자의 입출력 영상 신호 측정 등을 위한 기본 계측기 및 고장 소자 교체를 위한 다양한 솔더링, 디솔더링 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고장 제품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며 계측 장비 및 솔더링, 디솔더링 장비 구입을 위한 체크 포인트는 선배들의 조언 또는 구매자들의 평가를 참조하여야 하며 제일 중요한 점은 추후 고장 발생 시 AS가 가능한지를 철저히 검토 후 구입하는 것이 비용 절감을 하는 길이다. 자, 요것은 여러분들한테 처음 강의에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수리를 메인보드 수리를 안 하는데 이런 장비들을 욕심이 나서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사고 보니까 나중에 요 장비 하나는 더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사게 되더란 말이죠. 그럼 이중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직 수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공식 카페나 아니면 경험자들한테 얘기를 물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장비를 살려고 그러는데 가격이 저렴하면서 AS 잘 되면서 괜찮은 장비가 뭐냐 그러면은 경험자들이 써본 그런 나름대로의 그 경험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쭉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정 모른다면 셀러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셀러의 어떤 평가라든가 아니면 구매자들이 써본 내용을 가지고 쭉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또 요령, 구입 요령은 또 뭐냐면 어떤 제품을 찍어서 주문이 제일 많은, 똑같은 제품인데 주문이 제일 많은 어떤 그런 쪽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 장비가 괜찮기 때문에 주문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참조를 해서 어떤 구매자들의 평가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매를 어떻게 하냐면요. 가능한 이것이 AS가 되는지, AS가 자체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 부품 자체를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한 다음에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는 AS가 안 되고 부품을 갖다 구매할 수 없으면 그 장비는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S가 되는 장비, 주로 이제 국산 장비들을, 국산 장비는 아니지만은 한국 대리점에 있는 장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실로스코프를 하나 예를 들을게요. 많이 쓰니까 오실로스코프 구매하시는 분, 요즘 이제 아날로그는 안 나오니까 뒤에서 살 때 보통 60메가짜리 사시는 분도 있어요. 100메가 이상을 사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100메가, 150메가짜리 그래야 파형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하나의 그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구매 포인트를 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SMP에서 수리하는 단계에서 영상 처리 그 보드인 메인보드 수리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더 필요해요. 왜냐면은 파형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된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다 필요한 지그도 많고 컨버터 소켓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BGA 리역 장비는 왜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요즘은 이제 모든 전자제품들이 모든 어떤 그 여러 기능의 그 칩들을 한 개의 칩에 통합해놓은 원칩, 즉 SoC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SoC 칩이죠. 시스템 온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다? BGA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볼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하던 인두기나 열풍기로 지져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볼랍을 갖다가 이 BGA 장비에 얹어서 디솔더링 떼어내고 리볼링 기구에서 새 솔더볼을 얹어서 다시 BGA 리역 장비에 얹어서 솔더링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BGA 리역 장비가 없으면은, 물론 열풍기 갖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열풍기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부만 열을 가해줍니다. 이게 칩이 이렇게 있고 PCB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만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칩셋 패드에 있는 이 볼랍이 여기는 잘 붙을지 모르겠지만 이 PCB 패턴에 있는 쪽에 열이 안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볼랍이 냉납이 생길 수가 있다. BJ 장비는 뭡니까? 상부에서 열을 쪼여주고 이 하부에 히터가 있어요. 히터에서 열을 쪼여주기 때문에 PCB 패턴, 볼랍이 PCB 패턴에도 붙고 칩셋 패드에도 견고하게 붙기 때문에 우리가 불량 날 확률이 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장비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요즘 TV는 전부 다 SoC 칩, 즉 BJ 타입으로 된 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인보드 마찬가지고요. 노트북, 울트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BJ 일회용 장비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 단가는 많이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잘 살 때는 잘 고려해서 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풍기 여러분 우리가 뭐 메인보드 수리뿐만이 아니고 많이 쓰죠. 요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좀 이왕 사는 거 제가 이제 장비를 재투자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샀다가 그냥 좋게 보여서 뭐 기능이 이걸 제끼고 외관이 좋네, 멋있네, 이쁘네 하고 샀다가 버리는 장비도 많이 발생됐고 고장난 장비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왕 살 때 아까 구매 포인트 얘기했죠. 그런 걸 고려해서 이왕 살 거 조금 그래도 단가가 있는 이런 장비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두기도 마찬가지죠. 인두기도 아직까지도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세라믹 인두기, 막대 인두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빨리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고주파 인두기를 써야 어떤 소자의 어떤 그 데미지가 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주파 인두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때 또 저렴한 거 고주파 인두기를 샀는데 저렴해서 뭐 공식 카페에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구매 포인트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메칼 걸 많이 썼는데 저도 메칼은 지금 요즘 안 쓰기인데 장비들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뭐 하코 거도 있고 또 뭐 키코리아 거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제가 선정하는 것보다도 경험자 얘기나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사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전원 공급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다른 거 테스트할 때도 많이 쓰고 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써요. 전원 공급기는 뭐 2채널짜리가 1채널인데 2채널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구입할 때 보통 뭐 30V 5A까지 되는 걸 사는데 그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30V 10A까지 지원되는 전원 공급기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전류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암페어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TV도 간혹 조그만 인치수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 8A짜리도 쓰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A짜리는 안 되잖아요. 노트북도 지금 보면 게이밍 노트북 같은 거는 보통 보면 뭐 암페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거 테스트할 때는 5A 갖고 안 되니까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10A까지 제한되는 전원 공급기를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뭐 핫플레이트는 보면 우리가 이제 TV 쪽에 LED 백라이트 패키지를 갈 때 많이 쓰는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구매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뭐 성능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완성품을 샀어요. 근데 자작 다이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아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ISP 지그는 RT809F라는 모니터 수리에 최적화된 RT809F를 다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TV 수리에서는 RT809F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eMMC라든가 아니면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소켓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아직 ISP 지그를 안 사신 분이 있다면 RT809H 모델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RT809H. 걔는 모니터하고 우리가 TV를 같이 수리할 수 있는, 즉 이 RT809H라는 요 ISP는 TV 수리에 최적화되어 있으면서 모니터까지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이중 투자를 안 하겠죠. 저는 이중 투자를 해서 809F도 갖고 있고 HD 갖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고려해 주셔서 안 사신 분이,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RT809H 모델을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기본적으로 오는데 요즘 이제 나오는 TV는 스마트 TV라고 그랬죠. 스마트 TV는 운영체제가 가미가 돼 있다. 그래서 eMMC라는 그 SSD에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운영체 손상도 많다고 그랬죠. 그럼 걔를 떼어서 우리가 라이트를 하거나 데이터를 리드할 때는 여기 이거 살 때는 이런 eMMC 소켓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비싸요, 좀. 그래서
이 MMC 소켓은 별도로 구입을 해야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불량일 때 이 MMC의 어떤 칩 디바이스 불량 또는 안에 있는 펌웨어가 불량일 때는 바로 이 MMC 소켓이 있어야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ISP 지구에 살 때 추가로 해서 이 MMC 소켓 있잖아요. 이거 많이 쓰는 타입의 소켓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멀티테스터기 다 가지고 있죠. 저도 이제 쭉 쓰다 보니까 정밀도라든가 아니면 레스폰스 타임이 좀 짧은 게 좋겠더라고요. 좀 저가들은 레스폰스 타임이 좀 길어요. 좀 측정 시간이 좀 금방 나오지 않고 좀 이따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좀 좋은 거 하나 샀습니다. 뭐, F땡땡, 거기 건 하나 샀는데, 가격이 뭐 20만원 이상이죠.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되겠죠. 근데 쓰다 보니까, 좀 좋은 게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포인트를 알려드린다면 국내에서 구입하면 비싸요. 똑같은 모델을 여러분들이 그 벤치마킹 하셔서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물론 배송 기간은 좀 길지만 진득하게 기다리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시로스코프 말씀드렸죠. 오시로스코프는 100메가 이상 되는 뭐 아날로그가 좋긴 좋아요. 저도 아날로그 쓰면 파형이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데, 디지털 오시로스코프는 파형 자체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는 안에 CRT라는 그런 걸 썼지만 얘는 LCD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파형들이 거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밀한 거는 좀 이게 노이즈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아날로그는 상당히 파형이 골았죠. 그 이제 CRT라는 그 모니터 안에 있는 그런 모니터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메가 이상 되는 걸 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시로스코프 탁상이 없을 때는 핸드 오시로스코프도 많이 사는데, 요거는 이제 간이로 테스트할 때, 뭐 어떤 심플하게 테스트할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면 성능도 100메가 이상 되면 괜찮아요. 이것도 성능도 써보니까.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CR 메타가 필요한데요. LCR 메타는 뭐냐면 코일의 인덕턴스, 뭐 코일은 보통 뭐 단선이냐 아니면 코일의 절연 불량, 그리고 레아가 났느냐를 체크를 할 때는 테스터 갖고는 단선 체크밖에 안 되지만은 LCR 메타는 요거는 이제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가 있다. 테스터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죠? 테스터기는 뭐 전압 같은 걸 측정하는 거고, 요거 이제 LCR 메타는 뭐 콘덴서라든가 아니면 저항이라든가 아니면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뭐 가격은 비싸지가 않습니다. 요걸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수리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디지털 전자 현미경, 뭐 저도 지금 뭐 안경을 쓰고 눈이 좀 안 좋은데요. 자꾸 눈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제가 좀 게을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보신 분들도 눈이 좀 안 좋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 MMC 데이터, 여러분 TV에 이 MMC는 손톱만 해요. 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리가 많은 QFP 타입의 소자를 갖다 솔더링 할 때 이 전자 현미경을 딱 놓고 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뭐 현미경 타입이 있지만 저는 요런 타입을 잘 안 씁니다. 이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모니터에 나오는 방식, 모니터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쓰는데, 그 전자 현미경 뭐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한 2,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사서 배율을 잘 선택해야 돼, 배율을.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잘 그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 이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메인보드 쪽에 SoC 그 8핀에 MCU 같은 거 뜰 때, 제대로 붙일 때 뭐 눈 좋은 사람 관계없지만은 잘못 붙이면 이게 삐뚤어지잖아요. 이 현미경을 놓고 딱 솔더링 하면 아주 정확하게 맞고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예.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자 현미경은 옛날에 루펜을 많이 썼는데 루펜은 작업성이 많이 떨어지죠. 예. 귀찮고. 근데 큰 모니터 화면에, 액정 화면에 이런 어떤 회로라든가 회로 점검이라든가 어떤 소자를 솔더링 할 때 상당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 고장 점검 및 수리 시 필수 지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니터 또는 TV 메인보드 고장 점검 시 액정 불량인지, 파워 불량인지 또는 메인보드 불량인지를 단시간에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그를 갖추고 있어야 수리의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요즘 제품에 적용되는 SOC 소자는 BGA 타입으로 소자 불량 시 칩셋 리볼링을 위한 리볼링 지그 및 스텐실을 갖추어야 수리가 가능하며, BGA 타입 소자 교체를 위한 솔더링 및 디솔더링 연습은 물론 칩셋 리볼링 연습을 많이 하여 노하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리의 분량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측정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지그들이 필요한데, 이 지그는 완성품도 있지만 수리를 하다 보면 필요의 시에 내가 자작을 하는 경우, 다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한 장비들을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도 필요하면 일례로 그냥 뻥방지 지그들 많이 만드시더라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완성품은 없어요. 지그를 자작을 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고장이 들어왔을 때 빨리 고장 요소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수리를 맡기면 성질이 굉장히 급하죠. 짧은 시간에 빨리 해내길 원하는데, 빨리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으면서 보면 빨리 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빨리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그들이 필요해요. 자, 모니터가 하나 불량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패널 불량인지 아니면은 AD보드 불량인지 또는 백라이트 불량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한다 그러면 3단계의 작업이 들어가지만 이 지그에서 발견했을 때는 2단계의 작업이 줄어듭니다. 그럼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이징 타임을 더 벌 수가 있다 하는 것과 직결되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패널 테스트 지그, 이거는 이제 TV든 모니터든 들어오면은 패널 불량도 많아요, 사실. 패널 불량도. 그 패널이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테스트 지그가 필요합니다. 테스트 지그가. 그래서 요건 이제 백라이트가 체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TV는 LED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LED 백라이트로 테스트 해야 되겠지만, 모니터 같은 거 이걸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런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메인보드 테스트하기라는 게 있는데, 메인보드는 불량을 갖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보드이기 때문에 불량 요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패널 테스트 지그로 테스트하니까 액정은 정상이야. 그렇다는 뭔가 메인보드가 불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메인보드를 여기 걸어서 여기 액정의 정상 구현됐을 때 메인보드 불량은 아니다. 그럼 하나 남아있는 게 뭡니까? T콘이겠죠, T콘. T콘 보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패널 테스트, 액정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또는 TV나 모니터의 메인보드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이 2개의 지그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장비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메인보드 테스터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강의가 올려진 게 있어요.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가격이 비싸죠.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하죠. 가격이 비쌉니다. 자, LED 백라이트 테스터기. 이거는 뭐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LED TV를 했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레시를 갖고 액정을 보면 화면이 희미하게 나옵니다. 그럼 백라이트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뚜껑을 다 개봉을 해가지고 이제 LED 백라이트 테스터기로 LED 하나 체크했을 때 불량 LED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LED 백라이트 테스터기입니다. LED 바에 패키지가 불량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장비죠. 그 다음 CCFL 테스터기 지금 요즘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이제 백라이트가 이제 CCFL 형광등 방식의 백라이트는 요걸 갖고 많이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LED 방식이기 때문에 요걸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공장 같은 데는 아직도 옛날 방식의 산업용 모니터, CCFL 방식의 모니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걔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백라이트 테스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칩셋용 리볼링 지그.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TV 이제 메인보드 쪽에 메인 칩이라든가 아니면은 메모리라든가 아니면은 eMMC SSD가 불량이 났을 경우는 걔를 떼어야 된다고 그랬죠. 걔는 뭐 BJ 타입으로 되어 있죠. 여기 BJ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BJ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은 걔를 떼어내고 산화된 납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가 ISB 직으로 폼웨어를 잡아놓고 나서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그때 뭡니까? 여기 산화된 납 긁어낸 산화된 납 위에다가 다시 새 솔더볼을 얹어야 된다. 그걸 볼을 안착하는 장비가 리볼링 지그입니다. 이 지그. 그래서 이 지그를 올려놓고 이 스텐실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죠? 요 칩을 여기다 올려놓고 요 칩 모델에 맞는 스텐실이 있어요. 이 스텐실은 뭐냐면 요 칩셋 패드의 볼랍이 정확한 그 위치에 들어가게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스텐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스텐실을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솔더볼을 얹어서 우리가 이제 열풍기나 핫플레이트로 칩셋 패드에 볼랍을 안착시켜서 BJ 리역 장비로다가 다시 회로 패턴에다가 이 솔더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실제 요 솔더볼을 얹고 요 안에 솔더볼을 안착해서 안착하도록 해주는 장비가 이 리볼링 지그와 스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MC 스마트 TV에는 이제 그 eMMC 이게 SSD지 SSD. SSD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죠?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라든가 아니면 타이젠 운영체제라든가 웹 OS라는 운영체제가 TV형 운영체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데스크탑 PC를 봤을 때 이 하드디스크의 운영체제가 여기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하드디스크예요. 예, 여기에. 근데 얘는 이런 스텐실하고는 맞지 않고 크기가 손톱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전용 스텐실 리볼링 지휘가 필요합니다. 이런 건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게 있어야 리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eMMC SSD를 갖다가 메인보드에 떼어내지 않고 뭡니까? ISB 케이블을 통해서 ISB 지그의 ISB 케이블을 통해서 G 태그 방식으로다가 데이터를 써넣고 읽고 써넣을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작업도 해야 된다. 그걸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떼어가지고, 그죠? 떼어가지고 데이터를 신고 리볼링을 해서 다시 붙여야 된다. 이 과정에서 BJ 리역이라는 이 과정에서 초보자들은 90%가 분량을 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맞는 메인보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메인보드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편화된 메인보드가 아니라면, 모델이 아니라면. 그래서 뭐 난리 여러분들 생쇼를 하잖아요. 뭐 타오바오로 들어가든가 알리로 들어가든가 뭐 지막 뭡니까 저기 이베이로 들어가든가 뭐 아마존으로 들어가든가 해서 막 찾아내잖아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 않기 위해서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칩셋 고정 지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칩셋을 갖다가 이제 여기 있는 볼랍, 산화된 납을 갖다 우리가 디솔더링 해야 되잖아요. 이게 손톱보다 작기 때문에 얘를 손으로 잡으면 뜨거워서 이 손 다 딥니다. 이걸 고정 지그에 딱 안착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솔더 윅하고 젤 프락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두기를 갖고 얘가 우리 이제 디솔더링 해야 되잖아요. 얘 칩셋을 바로 잡아주는 이 고정 지그입니다. 고정 지그. 요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걸 갖고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요게 한 10,000원 정도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싸요. 가격이. 그래서 이게 내열성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갖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더볼이 있는데요. 이런 메인 칩 같은 거 할 때는 솔더볼이 필요한데 이 MMC 쪽에 솔더볼은 0.15볼을 쓰기 때문에 볼랍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걸로 안 하고요. 크림 솔더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 지금 스텐실에다가 이 스크래퍼로 크림 솔더를 묻혀서 이게 등사하는 식으로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보통 너무 볼랍이 작기 때문에 0.15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안 쓰고 TV eMMC 쪽에 이런 BJ 타입의 소자들은 보통 크림 솔더 스크레이퍼를 가지고 여기 크림난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긁죠 이렇게. 그래서 요 홈에다가 치스 패드에다가 크림 솔더를 묻혀서 나중에 요 위에다가 이제 열풍기로 얘를 가열해 가지고 볼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솔더볼은 메인 칩 리볼링하기 위해서 이런 칩들은 볼랍의 규격들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용량이고 소용량이 있는데
해외 구매 사이트 가면은 소형량으로 이렇게 많이 쓴 게 있어요. 이 볼랍도 사실 유효기간이 있고 냉장 보관을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저는 10년 넘은 것도 쓰고 있는데 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크림 솔더는요, 그냥 방치해두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크림 솔더도 얘를 용해하는 용해액이 따로 팝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굳은 솔더, 크림 솔더를 그 용해액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비싸요, 이 크림 솔더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냉장고 있으신 분은 뭐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겠지만은 이 좀 크림 솔더를 냉장고에다가 넣는다는 자체도 좀 조금 그렇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림 솔더가 있어야 돼요. 이 크림 솔더하고 젤 플락스는요, 좀 좋은 제품을 좀 쓰십시오. 특히 이제 젤 플락스 같은 거 보면 초보자들은 뭐 이름도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굉장히 뭡니까, 이 BJ 뉴욕 할 때 굉장히 방해 요인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젤 플락스는 뭐 어디 거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 좋은 제품이 있어요.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 잘 몰라서 그러겠죠. 근데 자꾸 저렴한 걸 쓰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MMC 쪽에 리볼링을 하기 위해서 크림납을 도포하기 위한 수단인 스크레이퍼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이제 뭐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걸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장 수리해 알아야 될 그런 장비, 뭐 과정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TV나 아니면 모니터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소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봐야 돼요. 물론 이것은 전기전자 기초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논했는데, 이 강의를 기초부터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올라온 강의를 두서없이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기초 실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역할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수리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보드라는 메인보드의 어떤 그 동작 원리,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회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데, 회로 해석을 하기 전에 이 중심 소자의 역할, 양부 판별법을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또 이거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소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우리가 리뷰 차원에서, 또 모르시는 분은 귀담아 좀 들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소자 중에서 이 전원관리 소자가 있다. 이 전원관리 소자는 우리가 능동 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는 동작을 못 합니다. 그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PWM이라든가 또 레귤레이터라든가 또 FET, TR 이런 걸 우리가 능동 소자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원관리 중심 소자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모니터 또는 TV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소자들은 소자 동작, VCC 전압이 정해져 있으므로 SMPS 또는 아답터로부터 전원을 인가 받아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스위칭 회로 또는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 전압을 다운 또는 승합하여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전원 관리 회로가 고장이 발생할 경우 각 소자가 정상 작동 불능 상태로 되어 메인보드가 정상 동작되지 못한다. 전압을 승합 또는 다운을 담당하는 전원 소자는 스위칭 레귤레이터와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메인보드에서는 스위칭 레귤레이터하고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각종 소자가 전원을 공급받을 때 이 소자들이 필요한, 얘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VCC 전압이라는, VCC 또는 뭐 VDD라고 얘기도 하는데 보통 VCC라는 전압을 많이 씁니다. 얘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걸어주는 이제 전압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것이 3.3V가 될 수도 있고요, 2.5V가 될 수도 있고 1.8V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1.5V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전원관리 소자에서 이제 전압을 다운을 시켜주는 거죠. 다운을 시켜서 이제 각종 소자에 VCC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전원관리 소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왜 필요하냐? 이런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아웃풋 전류가 1A라는 그런 구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소자들이 암페어를 높게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뭐냐면은 이 리니어 레귤레이터와 틀리게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전압을 갖다 승합할 수도 있고요, 강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자를 가지고 스위칭 회로를 구성하는 거죠. 스위칭 레귤레이터, DCG 컨버터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구성해서 이런 스위칭 회로를 정류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런 이제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뭐 12V를 받아서 24V 승합할 수도 있고요, 12V를 받아서 5V를 강압할 수 있어요. 승합과 강압을 할 수가 있으면서 얘는 뭐냐, 전류를 갖다가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01-501-501-50이라는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AP 아나칩스에서 나온 1501-50이라는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12V 입력을 받아서 얘가 5V를 만들어주는 하나 강압형 DCC 컨버터입니다.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운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얘는 뭐냐, 1550은 3A 전류를 만들어주는 소재예요. 우리가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뭡니까? 1A 밖에 못 만듭니다. 3A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1501-A-50이라는 이 레귤레이터는 5A까지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런 전류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류를 많이 요구하는 데서는, TV 같은 데서는 이제 스위칭부를 써가지고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씁니다. 뭐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뭐 PWM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뭐 그거보다는 이런 이제 여기서 쓰는 이런 것들은 뭐 DCC 컨버터, 스텝 다운 컨버터, 뭐 벅 컨버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이 레귤레이터들이 VC 전압이 제대로 가해지지 않았을 때는 동작을 안 하죠. 한 공기 밥을 먹어야 하루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숟가락에 밥을 줬어. 그 사람은 일을 못 나가겠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LDO 레귤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을 공급해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LM111 3.3이다 그러면 뭡니까? 5V를 받아서 3.3V를 다운하는 리니어 레귤레이터거든요. 그걸 우리가 LDO 드롭 아웃풋 레귤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3.3V를 만들어주는데 얘가 3.25V만 만들어준다. 3.25V를 그 최종 부하에 가했을 때는 소자가 동작 안 하는 거예요. 0.5V 차이나 동작을 안 해요. 동작을 설령 한다 그래도 5동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테스터기는 정밀도가 그때는 좋은 걸 이제 써야 되는데 보통 3.3V 뭐 3.26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운 이게 전압이 정밀도 차이인데 정확하게는 3.3V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전원 관리 중심 소자는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위칭 레귤레이터, 우리가 이제 그 모양 자체들이, 이 소자 모양 자체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공식 카페 보면은 이 부품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PCB 표기명을 잘 봐야 돼요. 이런 전원 소자들은 보통 U라는 표기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기명을 보면 여기 U라고 되어 있죠. U600 뭐 U 앞에 U라는 것은 우리가 전원 관리 소자를 얘기하는 거고, C 앞에 C는 컨덴서를 얘기하는 거고, R은 여기 저항을 얘기하는 거고, 이 D라는 것은 다이오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Q라는 것은 TR 또는 FET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기명을 보고 이거 TR 아니야? 다이오드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럼 D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TR이라고 이걸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SOT323 타입의 TR. 요걸 이제 표기명을 봐야 돼. 여기 지금 Q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Q? 아, TR이구나. TR과 다이오드는 완전히 그 뭡니까? 동작이 틀리죠. 예. 단자도 3개를 가지고 있고 컬렉터 에미터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다이오드는 뭡니까? 에노드 캐소드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정류 다이오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표기명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럼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는 건 뭔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DC-DC 컨버터라고도 부르며 직류 전압을 강압 또는 승합시켜주는 소자로 직류를 PWM에 의한
일정 주파수로 스위칭하여 펄스로 출력한 뒤 쇼트키 다이노드와 L, C 필터로 구성된 정류 회로로 필터링하여 직류로 변환한 후 필요한 전압을 얻는 전원 소자로 이론상 손실은 전혀 없고 열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물론 효율이 100%는 되지 않고 80에서 95% 정도 되지만 리니어 방식에 비하면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많은 제품에는 이러한 스위칭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예, 조금 전에 드린 내용입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소비 전력이 많은데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손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리니어 레귤레이터에 비해서. 그래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우리가 DCC 컨버터라고 얘기한다. 1501-50은 우리가 12V를 받아서 5V를 강압하는 거기 때문에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안에 발진 스위칭 회로를 가지고 있어요. 12V를 받아서 안에 내부 발진 스위칭 회를 통해서 2번 단자로 5V가 나오는데 이 5V는 교류 AC 성분의 어떤 출력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류 회로를 거쳐서 최종 부하가 필요한 5V를 공급해 주게 된다. 그죠? LDO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주로 여러분들이 요즘 나오는 거는 SOIC 8핀 타입 이걸 많이 볼 거예요. 옛날에 이제 메인보드는 모니터 쪽의 메인보드는 5단자 레귤레이터를 많이 썼는데 요것보다는 이제 요 8핀을 많이 쓰죠. 역할은 같아요. 역할은 다리만 8개지. 자, 요건 이제 옛날에 쓴 5단자 레귤레이터를 많이 써요. 1501-50을 쓰든가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레귤레이터를 많이 썼죠.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DCC 컨버터 종류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벅 컨버터, 즉 스텝 다운 컨버터는 뭡니까? 강압형 컨버터죠.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작은 거, 즉 12V를 봐서 5V를 내는 이런 우리가 컨버터를 갖다가 벅 컨버터 또는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스트 컨버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스텝 업 컨버터죠. 승합형 컨버터예요.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큰 겁니다. 5V를 받아서 2번으로 12V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스텝 업 컨버터죠. 또는 부스트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용어 자체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니까 이 용어는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벅 부스트 컨버터라는 건 뭐냐가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다. 승합과 강압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벅 부스터 컨버터는 이제 가변 저항이 있어서 전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예전에 벅 부스터 컨버터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24V 쓰다가 어떤 때 12V 쓰다가 요런 이제 벅 부스트 컨버터를 하나 여러분들이 다이해 갖고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원 관리 소자들은 우리가 이제 핀맵을 대부분이 뭐 TR이나 FET처럼 뭐 콜렉터 베이스 에미터, 뭐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렇게처럼 여러분들이 그 핀맵을 보통 표준화된 핀맵을 알고 있는데 이런 소자들은 이런 위치들이 핀맵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초보 스리맨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해당 소자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시트를 예를 들어서 ACT 4070도 많이 쓰는 스텝 다운 컨버터인데 요건 이제 3A 출력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부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핀맵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핀맵이 구성되어 있다. 이 핀맵을 알아야 뭐 똑같은 부분이 손상돼서 똑같은 부분을 갖고 있다면 갈면 되겠지만은 요것이 똑같은 부분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핀맵을 알고 이런 내용을 알아야 대체품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AP101-50이라는 것은 뭡니까? 150kg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3A의 그 출력을 내는 벅 DCC 컨버터다. 스텝 다운 컨버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시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핀맵을 보면 1번으로 12V가 들어가서 2번으로 스위칭 아웃풋 된다. 3번 그라운드, 4번이 피드백, 5번이 이제 온오프의 단자라고 돼 있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여기 해당 소자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껄끄럽지만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서 보면은 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소자에 대한 정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소자들은 핀맵들을 좀 가능한 외우는 게 좋다. 언제 빠른 수리하는데 언제 이걸 빨리 데이터 시트를 사이트에 접속해서 열어가지고 보고 그러겠습니까? 많이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동작 원리를 볼게요. 이 피는 부력 5단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에 내부 회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다리를 뽑아놓은 건데 이 안에 보면 말이죠. OPM도 들어가 있고 TR도 들어가 있고 콘덴서도 들어가 있고 저항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이 칩 안에 이렇게 그 보호라기 위해 세라믹을 덮어놓은 거죠. 이 5개 단자가 있는데 이 안에 이 구조는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되면 이런 소자들이 용량 감퇴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1501-50의 그 회로들을 보면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요 소자와 연결돼서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가 연결돼 있고 코일이 연결돼 있고 콘덴서 연결돼서 이쪽으로 출력을 뽑아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번 단자로 12V가 들어가서요. 12V가 들어가서 요 2번 단 내부에서 발진 스위칭 회로를 거쳐서 이 회로를 거쳐서 이 아웃풋 단자로다가 AC 형태 신호가 나온다. 5V AC 형태가 신호가 나온다. 1501-50을 얘기하는 겁니다. 12V가 V인으로 들어가서 내부 발진 스위칭 회로를 거쳐서 아웃풋 단자로 AC 형태의 5V가 나오는데 이 AC 형태의 5V는 최종 부하가 쓸 수 없는 전원이기 때문에 이 쇼트키 다이오드 LC 필터를 통해서 5V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를 전달해 주냐? 최종 부하가 필요한 LDO에게다 인풋으로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는 겁니다. 이 나온 5V는 이제 최종 부하가 들어가서 여기서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이제 다운해서 뭐 3.3V를 만들어주던 1.8V를 만들어주던 뭐 2.5V를 만들어주던 1.5V를 만들어줘갖고 이제 이 소자에 공급해주겠죠. 이 스케일러보다 3.3V가 들어가는데 요 스케일러 아웃풋을 통해서 콘덴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최종 부하가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준다 하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요 4번 단자가 피드백이죠.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항상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를 합니다. 항상 체크를 해요. 얘가 제대로 5V가 나오고 있는지. 만약에 2차 측에서 여기 뭐 어떤 이 다이오드가 쇼트가 됐다든가 아니면 얘가 연동된 혈액 쇼트가 났다 그러면 이 피드백으로 들어가서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얘가 발진을 끌든가 아니면은 전압이 다운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피드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측하고 연결되는 회로 쪽에 뭐 2차 측이라는 뭐 AD보다 연결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OS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또 패널 쪽도 연결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2차 측이겠죠.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봤을 때 얘랑 이외에 접속된 것들이 다 2차 측이란 말이죠. 인버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소자가 쇼트가 됐을 때는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드백이 감지하는 거겠죠.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피드백이 동작돼서 발진을 멈추든가 아니면은 전압을 다운한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번 단자가 온오프예요. SD라고 표현된 게 온오프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오토 방식이에요. 오토 방식. 이게 그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5번이. 그라운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원을 넣자마자 동작하라. 오토 방식으로 동작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들어가면 바로 동작하게 된다. 그래서 5번은 그라운드가 되어 있죠. 5번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온오프 단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런 이제 예전에는 이제 1501, 50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 이제 SOIC 8핀으로 많이 됐으니까 역할들은 같다. 그 요런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핀맵, 동작 원리를 뭐 같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귤레이터 쪽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니터 메인보드 쪽에 메인 스위칭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AP10-50을 거쳐서
12V가 인가가 되면 얘는 막바로 오토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그랬죠. 왜? SD가 그라운드가 돼 있으니까. 그라운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전원을 바로 동작하라는 그런 온오프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작이 되면 2차 쪽으로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 2차 쪽의 아웃풋은 뭡니까? AC 형태 이런 신호입니다. AC 형태 신호. AC 형태 신호예요.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신호는 최정보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필터링을 거쳐서 5V 3A의 출력을 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LDO 레귤레이터의 인풋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P 1501-50 PWM 벅 DC-DC 컨버터를 적용한 정류 회로 동작 원리는 첫 번째는 AP 1501-50 소자 1번 부인 단자로 DC 12V를 인가받아 스위칭 온 시 AP 1501-50 2번 아웃풋 단자를 통해 출력된 AC 형태의 신호는 코일 L1을 거쳐 콘덴서 C1에 충전된다. 두 번째는 스위칭 오프 시 코일 L1 성질에 의하여 역기전력이 발생하여 회로의 병렬로 연결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마이너스 극을 통해 전류가 흘러 콘덴서 C1에 충전시킨다. 만약 정류 회로 구성 시 회로의 병렬로 역방향으로 접속한 쇼트키 다이오드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스위칭 오프 시 코일로부터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높은 전압의 역기전력이 AP 1501-50 소자 내부 회로의 TR로 흘러 소자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역기전력으로부터 내부 회로는 보호하고 콘덴서에 재충전시킴으로써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러한 다이오드를 프리휠 다이오드라고 하며 역기전력을 그라운드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코일 L1과 다이오드 D1의 동작 원리로 인해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출력 효율을 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로에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인 쇼트키 다이오드를 주로 사용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 모니터 쪽에 메인 스위칭 주전원부 쪽에 이제 요 구성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왜 이걸 설명을 드렸냐면요. 간혹 어떤 분들이 회를 보면 왜 쇼트키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냐. 이게 왜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제가 풀어놓은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얘 저항을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저항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로 손실되는 거기 때문에 이 코일을 쓰는 겁니다. 인덕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덕터의 성질은 굉장히 많아요. 전자석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교류를 저지하는 어떤 초코일 역할도 하고 또 공진회로도 캐피시터가 조합할 때는 공진회로 쓸 수가 있고요. 상호 인덕턴스의 트랜스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인덕터의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을 이용한다 하는 거지. 이용한다. 그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전기가 들어가면은 이 인덕터 성질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게 여기 자속이 생겨요. 자속이. 근데 전기가 들어오면 이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성질 때문에 전기가 흐를 때 막바로 이렇게 해서 막바로 흐르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저지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전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코일은. 그러면 스위칭 오프가 되고 전기를 끊었을 때는 뭡니까? 이 자화된 이게 역기전력, 반대로 전기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높은 전압이 역전류가 흘러요. 그걸 역기전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역기전력.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10150 내부 회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웃풋이 T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역기전력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흘렀을 때 뭡니까? 이번에 TR라고 되는데 얘가 파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역기전력이 나왔을 때 이게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 다이오드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충전되면서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이 역기전력, 즉 서지 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순간 높은 전압이 나오다 보니까 얘가 파괴가 된다는 거죠. 역기전력이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서지 전압을 이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콘덴서에 충전시키면서 소멸됨으로써 뭡니까? 이 회로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회로 보호와, 그죠? 하나 여기 말한 어떤 그 충전 효율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 이 회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 왜 이렇게 반대로 연결되어 있냐, 역방에 연결되어 있냐, 이 용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얘네 생각이 나서 한번 올렸습니다. 이 코일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코일의 역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코일의 역할은. 코일에 전기를 흘리면은, 그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자 유도 현상이 생기죠. 전자 유도 현상이 생기는데, 전자 유도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는 지금 반대쪽으로 우리가 트랜스를 얘기한다면 반대쪽에 반대 방향에 그 전류가 흘러 반대 방향에 어떤 그 자석이 생기죠. 그 렌츠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코일은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뽑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집에 가면 배전반에 그 두꺼비지라고 NFV 노휴즈 브레이커 옛날 두꺼비지라고 했죠. 내리면 순간적으로 스파가 팍 튀기죠. 그게 바로 역기전력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스파가 튀는 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릴레이 같은데 좀 고급형 릴레이는 이 다이오드가 병렬로 붙어 있죠. 고급 릴레이들은.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면 접점이 상해버리잖아요. 그 굉장히 순간적으로 굉장히 높은 전압입니다. 높은 전압. 그 전압이 튀기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통해서 걔를 갖다 상쇄시키는 겁니다. 이랑 비슷한 회로가 뭐가 있죠? SMPS 쪽에서 스위칭부에 여러분들 알려줬죠. 스너버 회로. 그죠? 그것이 같은 역할이죠. 왜냐면 그 PWM하고 FET 공제에 스위칭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껐다 켰다 했을 때 나오는 그 순간적인 그 서지 전압을 우리가 감쇄시키기 위해서 스너버 회로를 구성해서 걔를 감쇄시키는 그 SMPS의 스너버 회로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관리소에서 리니어 레귤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도 우리가 PCB 표명이 U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관리 소재는 보통 다 U로 되어 있습니다. 자,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란 스위칭 레귤레이터로부터 강압된 전압을 공급받아 최종 부하가 필요로 하는 일정한 전압을 공급해주는 전원 라인의 마지막 단계의 전원 소자이다. 리니어 레귤레이터 방식이란 입력 전압을 인가받아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전압을 출력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열로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입출력 전압차가 많을 때는 효율이 매우 나빠지고 열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인가되는 입력 전압은 출력 전압보다 2볼트에서 3볼트 높아야 한다. 자, 요것이 이제 그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부하하고 연결되는 건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하고 로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 즉 LDO 레귤레이터를 얘기합니다. 자, 요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는요, 출력 전압이 소수점을 출력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780이라는 것은 5V를 받아서 12V를 받아서 이제 5V를 출력하는 거고요. 7806은 6V를 출력하는 거고 7812는 12V를 출력하는 이 정전압 레귤레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니어 레귤레이터들은 보통 열이 많이 나요. 열로 손 대면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열 손실로다가 나머지 출력되냐면 12V가 들어가서 5V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력 공식에서 P는 VI죠. 12에서 5V를 빼면 7V죠. 얘가 이제 780은 1A의 전류를 발생시킨다고 그랬죠. 출력을 한다고 그랬죠. 곱하면 7W 정도 되는 지금 이 전력이 열로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제품에는 이런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히트싱크, 방열판을 붙여서 얘를 열을 갖다가 방열해주는 그런 고급 제품들은 방열판이 붙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 좀 방열판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안 붙어 있죠. 자, 그래서 리니어 레귤레이터 단점은
열 손실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효율이 나쁘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 LDO는 뭡니까? 전압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12V, 5V 전압차가 크지만은 얘는 5V를 봐서 3.3V, 5V를 봐서 2.5V, 5V를 봐서 1.8V를 내는 요런 소수점 단위의 출력을 내는 전압 차이가, 입출력 전압 차이가 크지 않은데 쓰는 레귤레이터를 우리가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 즉 LD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열 손실이 좀 나는 거죠. 근데 이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에 비해서 열 손실이 좀 적은 거죠. 근데 이런 TV나 모니터 메인보드에 보면 이런 리니어 레귤레이터, 즉 LDO를 많이 썼죠. 여기도 지금 LDO가 많이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LDO 레귤레이터 많이 썼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전원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은 소자죠. 뭐 3년 이상 되면은 용량 감퇴가 돼서 이쪽 아웃풋 단자라 출력이 이게 지금 111제 3.3이라는 것은 뭡니까? 출력이 3.3V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 33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3.3V입니다. 25로 되어 있으면 2.5V죠. 요것이 되면 3.3V가 아니라 뭐 2점 몇 V가 나왔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기 입력과 아웃풋에 달린 콘덴서가 용량 감퇴가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레귤레이터 내부에 이 소자가 불량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LM117 내부 규정을 보면 다리는 3발이 나와 있지만 이 안에 소자들은 TR도 들어가 있고 OPMP도 들어가 있고 저항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소자들이 오래되다 보면 용량 감퇴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단자로다가 레귤레이션 동작을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출력으로다가 전압이 얘가 표기된 규정치만큼은 안 나올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용량 감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내죠. 여러분들 TV 수리하는 사람들 뭐 보면 T콘 보드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메인보드 쪽에서 레귤레이터 분량으로 많이 잡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런 구조에서 용량 감퇴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귤레이터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강의를 길게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뭐 강의를 지루해서 안 들으시는 분들 있어서 강의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글쎄 우리 기술 강의는 그렇게 짧게 잘라서 할 수 있는 강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스위칭 및 정류 소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강좌 뵙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